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앞으로 한 10년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되는 시장이죠. 바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그 핵심 원료인 리튬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건 미국 증시에 상장된 5개 핵심 기업인데요. 리튬 아메리카스, 그러니까 LAC, 그리고 엘버말, ALB, 솔리드 파워, SLDP, 퀀텀스케이프, QS, 마지막으로 좀 독특한 이름이죠. SES, AI, SES. 이 기업들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또 반대로 어떤 위험 요인들이 숨어 있는지 좀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이 기업들이 어떤 회사다 이런 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복잡한 EV 배터리 생태계, 그러니까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쭉 이어지는 그 가치사슬 안에서 각 기업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기술은 얼마나 무르익었는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을 수 있는지 이걸 아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만 훑는 게 아니라 그 깊숙한 내용까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요. 각 기업의 특징, 그리고 이 기업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망까지 좀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실질적인 통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 시장 규모가 2035년까지 가면 2,5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0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네,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죠. 그렇죠. 이 정도면 그냥 자동차 산업의 변화,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 판도가 바뀌는 정말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죠. 단순히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걸 넘어서서 에너지 생산, 저장, 소비 방식 전체가 재편되는 과정이니까요. 이 배터리라는 게 그 중심에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의 핵심, 리튬.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원자재 확보, 특히 리튬 확보 단계입니다. 배터리의 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핵심 중에 핵심이죠. 네. 자료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기업을 비교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리튬 아메리카스, LAC, 그리고 엘버만, LIB. 근데 이 두 회사가 같은 리튬을 다루는데도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요. 네,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릅니다. 먼저 리튬 아메리카스 LAC부터 보면요. 이 회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리튬을 생산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개발 단계군요. 네, 그렇죠. 개발 단계 기업인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바로 그 지정학적 가치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가치요? 네, 이 회사가 미국 네바다주의 테커패스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확인된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 북미 최대 리튬 매장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와, 미국 안에 그런 대규모 매장지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핵심 광물, 특히 배터리 관련 광물의 자국 내 공급망 강화, IRA 법안 같은 것도 다 그 맥락이고요. 맞아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안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 대규모 리튬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이 LAC가 정책적인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자료에서도 보니까 미국 에너지부, DOE로부터 대규모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정부가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만 나와도 주가가 막 급등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만큼 시장이 이 회사의 지정학적 가치와 정책 수혜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LAC는 지금 당장의 재무제표 숫자, 매출이나 이익보다는요, 앞으로 북미 리튬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 것이냐,
그리고 미국 정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런 거시적인 변수나 뉴스 플로우에 주가가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벤트 드리븐 투자 대상에 가깝겠네요. 펀더멘털보다는 어떤 특정 사건이나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확확 움직이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LAC 투자는 본질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해요. 현재의 안정성보다는 미래의 잠재력, 특히 북미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그림에 베팅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보다는 변동성, 미래 가치에 대한 베팅, 기억해둬야겠네요. 자, 그럼 반대편에 있는 앨범알, ALB는 어떤가요? 이 회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앨범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 중 하나예요. 아,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군요. 그렇죠. 칠레, 호주, 미국 등등 전 세계 여러 곳에 이미 검증된 광산과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리튬을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는 그야말로 업계 리더격인 회사입니다. 들어보니까 S&P 500 지수에도 편입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기업 규모나 안정성 면에서는 시장의 인정을 확실히 받았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S&P 500 편입은 미국 대표 우량 기업이라는 하나의 증표니까요. 재무 안정성이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LAC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탄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도 최근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요. 자료 보니까 리튬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서 앨범알 주가도 좀 부진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앨범알 같은 원자재 기업이 가진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겁니다. 리튬이라는 상품, 커머디티 가격 변동에 실적이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 몇 년간 전기차 수요 기대감으로 리튬 가격이 폭등했다가 작년부터 공급 과잉 우려나 수요 둔화 전망 때문에 가격이 급락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가격 변동성이 엄청났죠. 바로 그 직격탄을 맞은 거죠.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앨범알의 매출과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게 주가 부진으로 이어진 겁니다. 역시 원자재 기업 투자는 이 가격 사이클을 잘 타야 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앨범알이 그렇게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시장의 예상을 깨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어려운 시기인데도. 네,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 회사가 단순히 리튬 가격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즉 운영 효율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단순히 시황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앨범알은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반대로 리튬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오거나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적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경기 순환적 가치주. 그러니까 시장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는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주식이라는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재 앨범알 주가가 다소 횡보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어쩌면 다음 상승 사이클을 준비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시기가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리튬 가격 추이를 계속 주시해야겠지만요. 알겠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는 지정학적 가치와 미래 잠재력에 베팅하는 고변동성 성장주 스타일이라면 앨범알은 검증된 시장 지위와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리튬 시장 회복 시 가장 확실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 순환적 가치주 스타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명확한 정리입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치 사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원자재를 확보했으니 이걸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특히 현재 주류인 리튬이온 배터리 한계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이른바 끼매 배터리 개발사들이 또 아주 뜨거운 감자잖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진진한 분야죠. 자료에서는 대표적으로 솔리드 파워, SLDP와 퀀텀스케이프, QS 이 두 회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정말 뭐랄까 투자의 세계에서도 가장 큰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곳 아닐까 싶어요. 정확합니다. 이 두 기업은
성공하기만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혹은 개선점으로 꼽히는 게 뭐죠? 주행거리, 충전시간, 그리고 안전성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화재 위험 같은 거요.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는 이론적으로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충전 속도도 훨씬 빠르게 하고 또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쓰니까 구조적으로 훨씬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게 정말 상용화만 된다면 전기차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그럼요. 전기차 대중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아직 실험실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걸 수백만 대의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싸고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게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아, 그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를 넘어야 하는 거군요. 실험실에서 공장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솔리드 파워나 퀀텀 스케이프 모두 이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럼 먼저 솔리드 파워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이 회사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솔리드 파워는요, 기술적으로 황화물계 설파이드 베이스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은 아주 강력한 파트너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BMW하고 포드입니다. 와, BMW랑 포드요? 정말 굵직한 자동차 회사들이네요. 그렇죠. 이 회사들이 단순히 투자만 한 게 아니라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공동 개발 계약을 맺고 솔리드 파워의 기술을 자사 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파트너로 있다는 건 기술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보여주는 동시에 나중에 기술이 성공했을 때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죠. 확실히 든든한 뒷배가 있는 셈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하기도 했지만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바로 이 단계에 있는 기술 기업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서 주가는 먼저 움직일 수 있지만 아직 실제 기술이 돈을 벌어다주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연구 개발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의미 있는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 지표만 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벤처 투자 성격이 강하군요.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실패하거나 상용화가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정확합니다. 솔리드 파워 투자는 본질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술 개발의 성공 가능성과 상용화 시점에 대한 믿음, 그리고 파트너사와의 관계 지속 여부, 이런 것들이 주가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알겠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황화물계 기술, 그리고 BMW, 포드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핵심이군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대표 주자인 퀀텀 스케이프, 퓨에스는 어떤가요? 여기도 기대감이 엄청나던데요. 퀀텀 스케이프는 아마 전고체 배터리 회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회사일 겁니다. 특히 초기에 빌 게이츠 같은 유명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고 또 폭스바겐 그룹으로부터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됐었죠. 아, 맞아요. 폭스바겐이 거의 뭐 전사적으로 밀어주는 분위기였죠. 네,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설립한 자회사가 파워코인데요. 최근에 퀀텀 스케이프가 이 파워코와 상용 생산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 실제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죠. 와, 양산 라이센스 계약이면 정말 큰 진전인데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퀀텀 스케이프가 내세우는 목표는 정말 야심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 15분 만에 배터리를 80%까지 재충전할 수 있다거나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50% 이상 늘리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15분 충전에 주행거리 50% 향상이라 이게 진짜 가능하기만 하다면 와... 그렇죠. 정말 혁신적인 목표죠. 만약 이게 실제로 구현된다면 전기차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비전과 기대감 이면에는 좀 불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퀀텀 스케이프는 아직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가 무려 7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거의 9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좀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점이 퀀텀스케이프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이자 리스크 요인입니다. 기술이 가진 잠재력과 비전은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 가치로 너무 많이 끌어와서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그랬죠. 자료에서도 일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비중 축소, 언더웨이트 의견을 내거나 심지어 현재 주가에서 50% 가까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아주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결국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뜻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간극, 즉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죠. 물론 퀀텀스케이프가 기술 개발에서 계속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고 폭스바겐이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시가총액을 정당화할 만큼의 성과를 그것도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시간 안에 보여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혹은 대량 생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힌다면 이 높은 기대감은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퀀텀스케이프 같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단순히 기술이 좋더라라는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 상용화까지 남은 허들, 그리고 현재 주가가 그 가능성을 얼마나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아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이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솔리드 파워와 퀀텀스케이프, 둘 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혁신 기술에 도전하고 있지만 각각 다른 기술 방식과 파트너십, 그리고 다른 수준의 밸류에이션 부담과 시장의 기대를 안고 있군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살펴본 리튬 원자재 기업들이나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들과는 또 결이 좀 다른 독특한 기업이라고 소개해 주셨던 SES-AI, SES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SES-AI는요, 우선 개발하는 배터리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메탈 배터리라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요. 리튬 메탈 배터리요? 그건 또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재로 쓰이는 흑연 대신에 리튬 금속 자체를 음극재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 흑연보다 훨씬 더 많은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건 전고체랑 비슷한 목표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고체 배터리가 완전히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그 전 단계에서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기술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고체와 전통적인 리튬이온 사이의 하이브리드 또는 중간 단계 기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회사 이름에 AI가 들어가 있잖아요. 배터리 회사인데 AI는 왜 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SES-AI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대신에 좀 불안정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충방전을 반복하면서 리튬 금속 표면에 나뭇가지처럼 뾰족하게 자라나는 덴드라이트라는 게 생기기 쉬운데 이게 분리막을 뚫고 양극과 만나면 내부 단락을 일으켜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와, 그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리튬 메탈 배터리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죠. SES-AI는 바로 이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배터리 내부에 수많은 센서를 달아서 온도, 압력, 전압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걸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배터리의 현재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진단하는 거죠. 아, AI가 배터리 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덴드라이트가 형성될 조짐이 보이거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AI가 미리 경고를 보내거나 배터리 작동 조건을 조절해서 위험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일종의 배터리 건강 관리 시스템을 AI로 구현한 거죠. 와, 정말 똑똑한 접근법인데요. 기술적인 난제를 AI로 풀려고 하는 발상이 신선합니다. 그럼 이 기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파트너 같은 거 있나요? 네, SES-AI도 꽤 굵직한 파트너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GM, 현대차,
혼다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이미 공동 개발 협약 JDA, 조인트 디벨롭먼트 어그리먼트를 맺고 기술을 검증하고 있어요. 이런 메이저 기업들이 협력한다는 건 이 리튬 메탈 플러스 AI 접근법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댔죠. 오, GM이랑 현대차도요? 그럼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실적은 아직인가 보죠? 자료 보니까 2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떨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SES-AI 역시 아직은 기술 개발 및 검증 단계에 있고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나 매출 발생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지만 이걸 실제 차량에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적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SES AI를 커버하는,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리포트를 내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수가 매우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 기술이 아직은 시장의 주류적인 관심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거나 혹은 기술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분석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려워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 단계의 기술 융합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전고체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 기술에 AI를 접목해서 안전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흥미롭지만 역시 상용화까지의 길은 멀고 시장의 관심도 아직은 제한적인 상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SSAI 투자는 이 5개 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정말 먼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결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분석 대상인 5개 기업, 리튬 아메리카스, LAC, 엘버말, ALB, 솔리드 파워, SLDP, 퀀텀스케이프, QS, 그리고 SES, AI, SES까지 개별적인 특징과 장단점, 위험 요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각양각색이네요. 네, 그쵸. 같은 EV 배터리 관련주라고 묶이지만 가치사슬 대에서의 위치도 다르고 기술 성숙도도 다르고 투자 관점에서의 성격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흥미로운 점은 이 5개의 서로 다른 기업들을 단순히 개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포트폴리오처럼 묶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는 점이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몇 가지 의미 있는 전략적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위험과 수익의 스펙트럼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위험과 수익 스펙트럼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엘버말은 이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시장 회복 시 수혜가 확실시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코어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포트폴리오의 중심축 같은 느낌? 네. 그럼 이 앨범화를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딱 잡아두고 여기에 리튬 아메리카스처럼 지정학적 호재나 정책 변화에 따라 주가가 크게 뛸 수 있는 변동성은 높지만 상승 잠재력도 큰 자산을 위성 자산으로 일부 편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어 위성 전략이죠. 아, 안정적인 코어를 기반으로 위성 자산을 통해 추가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주 소규모의 자금으로는 솔리드 파워, 퀀텀스케이프, SES AI 같은 차세대 기술주들의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이 기업들은 성공 확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만약 정말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상용화된다면 주가가 몇 배, 몇십 배 뛸 수도 있는 그야말로 홈런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와, 그렇게 조합하면 안정성, 성장성, 그리고 잠재적인 초고 수익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커버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겠네요. 흥미로운 접근법입니다. 네, 그렇죠. 물론 각 자산의 비중은 투자자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조절해야겠지만요. 다른 관점도 제시되지 않았나요? 두 번째 관점은 이들 기업이 속한 생태계 내에서의 상호 이존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상호 이존성이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솔리드 파워나 퀀텀스케이프, SES AI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회사들이 정말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더 싸고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한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가격은 더 내려가고 성능은 좋아지니까 전기차 보급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 수요도 같이 폭증하겠죠. 아, 당연하네요. 자, 그럼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면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 바로 리튬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와, 그것도 당연히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성공은 필연적으로 리튬 수요의 폭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에버말이나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리튬 원자재 공급 기업들에게 엄청난 이익 증가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드스트림 기술 기업들의 성공이 결국 업스트림 원자재 기업들의 장기적인 가치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상호 의존성이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서로 단단히 묶여 있다는 거예요. 기술주의 성공이 원자재주의 미래를 밝혀주고, 또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이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거죠. 따라서 이 생태계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의 성공이 다른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니까요. 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훨씬 더 큰 그림이 보이네요. 단순히 개별 기업만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이런 생태계 관점을 가지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 기술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기술이 성공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리튬 기업에도 함께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일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주었던 관점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 펀더멘털과 시장 분위기 또는 기대감, 센티먼트 사이의 관계였죠. 네, 맞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LAC, SLDP, QS 같은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이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기업들은 아직 안정적인 매출이나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개발 단계거나 아직 적자 상태죠. 그런데도 주가는 시장에 높은 관심을 가두면서 때로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결국 현재의 재무 상태, 즉 펀더멘털보다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 어떤 희망, 즉 시장의 긍정적인 센티멘트가 주가에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기업의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의 꿈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기업에 투자할 때는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매출이나 이익 같은 단기적인 재무지표에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바로 질적인, qualitative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 목표로 했던 기술 개발 마일스톤, 즉 중요한 단계들을 계획대로 잘 달성하고 있는지, 핵심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는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등등. 숫자로 바로 표현되진 않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훨씬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재무제표 너머의 것들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런 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현재 주가에 반영된 시장의 기대치가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지를 스스로 판단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술이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역량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EV 배터리 분야는 정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동시에 기술적 불확실성, 높은 변동성, 그리고 때로는 과도한 시장 기대감 같은 위험 요인들도 공존하는 매우 역동적인 시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곳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이 5개 기업들, 리튬 확보의 최전선에 있는 리튬 아메리카스와 엘버말, 그리고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인 솔리드 파워와 퀀텀 스케이프, 마지막으로 리튬 메탈과 AI의 융합이라는 독특한 길을 가는 SSAI까지 정말 이들 하나하나가 EV 배터리 생태계의 다양한 단계와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각기 다른 기술적 접근법까지 이 생태계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네, 그리고 각 기업이 처한 위치, 수행하는 역할, 또 안고 있는 위험 요인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르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분야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자신의 투자 목표가 무엇인지,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명확히 하신 후에 이 기업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또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가 유망하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섣불리 뛰어들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각 기업에 대한 분석과 또 이들을 연결해서 보는 생태계 관점,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기화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자신만의 기회를 발견하고 또 더 깊이 있고 정교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요. 이들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주가 등락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의 여정 자체가 우리가 현재 직면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대응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들 기업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읽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의미가 깊어지네요. 단순한 투자 대상 분석을 넘어서 시대의 변화를 읽는 창으로서의 역할까지. 오늘 분석을 통해 각 기업의 현재 위치와 미래 가능성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판단보다는 각자의 역할과 내재된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전체 생태계 안에서 그 상호작용을 조망하는 시각을 갖게 된 것이 오늘 대화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기술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혁신 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 당신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잠재적 대박의 가능성과 현재 눈에 보이는 가치의 안정성 또는 검증된 실적 사이에서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당신이 그 균형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